아파트가 오래돼야지 안전진단을 통과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모델링은 옆에다 더 붙여야 되고 늘려야 되니까 아파트가 튼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은 어쨌든 구축이랑 신축이 차이가 일정 부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갭이 한 5억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아파트 시장에 리모델링이 이슈인 것 같아요. 뜨거운 감자로도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광진구의 상록타워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고 계신 장홍철 조합장님을 모시고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광진구의 상록타워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는 장홍철입니다. 요즘 뭐 일기 신도시라든지 조금 오래된 도심에서 중층 이상 단지들에 가보면 팜플렛이 엄청 붙어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뭐 리모델링 해가지고. 맞습니다. 요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곽강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들은 재건축이 하기 어려운 단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재건축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1기 아파트죠. 1세대 아파트.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고 이제 그 대신 용적률은 저희가 뭐 늘상 알듯이 뭐 한 200% 미만이어야지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뭐 300%를 이미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250% 이상이 돼서 수익성이 없는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뛰어들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몇 가지 측면에서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400%에 육박한 용적률이에요. 3종인데. 현재요? 네, 현재. 근데 저희는 이제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잘라야 돼요. 그렇죠. 300%밖에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근데 이제 저희는 이번에 건축 심의에서 500%가 넘게 이제 용적률로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90년대 이제 중반부터 후반까지의 허가받은 아파트들은 이미 현재 300%를 다 초과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들이 거의 25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갔는데 재건축을 못하면 과연 우리들은 뭘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이제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온 거죠.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도 계속 따라줄까요? 이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재건축을 얼마만큼 풀어줄 건지 앞으로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집값 상승을 이어갈 건지 그리고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갭이 어쨌든 있어야지 구축 아파트를 좀 고쳐서 신축 비슷하게 만드는 게 리모델링인데 신축 아파트랑 리모델링이랑 어떤 시가 차이가 있어야지 이 경제 수익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유지가 돼야지 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고 또 그분들 중에서 다 신축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구축 중에서 거의 중층이면서 이제 한 15년에서 30년 사이 있는 아파트가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한 번씩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야, 리모델링 요거 나중에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이랑 재건축에 대한 차이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다 부시고 다시 짓는 거죠. 이제 공터로 다 만들고. 근데 리모델링은 있는 아파트에 뼈대는 그대로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붙여서 더 면적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옆에다가 조금 더 붙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일반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있는 공터에다가 별동을 하나 더 지어서 그걸로 일반 분양을 한 다음에 그 수익으로 이제 재원을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간단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가 오래돼야지 안전진단을 통과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은 옆에다 더 붙여야 되고 늘려야 되니까 아파트가 튼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엄청 허름하고 무너질 것 같은 D, E 등급이 아니라 그렇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해야 된다.
A등급은 잘 안 나오고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B등급, C등급이 돼야 되는데 C등급이 나오면 수평으로 증축이 가능하고요. B등급이 되면 수직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은 안전진단은 사실 리모델링 그 사업에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다 어려우니까.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면 무조건 위로 올린다. 한 뭐 2개 내지 3개 층을 올린다. 그게 어려우면 가끔씩 수평으로 증축하더라. 거기까지는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떨 때 수직으로 가고 어떨 때 수평으로 가는지 사실 안전진단하고 좀 관련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법상에서는 위로도 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위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건물이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엄청 좀 까다롭게 하겠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 심의를 통과하거나 그 과정을 통과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가 어딘가요? 그 송파 성지 아파트라는 곳인데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제 저희가 맨 땅에 있으면 그 밑에 파일이란 걸 박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 하중을 지지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이제 땅이 대부분 좀 무른 땅이에요. 이제 안반이 있어도 좀 무른 안반이고, 송파 성지라는 곳은 밑에가 아주 딱딱한 안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위로 더 올려도 밑에가 무너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다라는 그게 입증이 된 거죠. 근데 거기는 되게 특이한 그런 땅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수직 증축을 하는 아파트는 사실 좀 오랜 시간을 더 고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평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더 늘어나는 걸까요? 이제 주택법상에서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0%까지 늘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 85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40%가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조합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을 늘리는 거랑 일반 분양한 걸 다 포함해서 40%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을 집들을 40%를 늘리게 되면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네요. 리모델링 호기심 천국에 나올 법한 질문 몇 가지 좀 하고 싶은데. 주차장의 변화도 있나요? 이렇게 평수를 늘렸는데 아니 지금도 주차할 데가 없는데 더 늘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은 확실히 많이 늘어날 확률이 크죠. 그런가요? 지금 이제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가장 문제점이 다 주차 대수가 한 대 미만이에요. 세대당. 근데 사실 보면은 아파트를 지을 때 지하를 파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아파트가 막 필요하니까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싼 가격에 공급하려고 주차 대수를 적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편해서 이제 지금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걸 하고 나면은 지하 뭐 2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몇 층을 더 파는 거는 사실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공법상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공법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한 층 계속 더 파고 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세대 엘리베이터도 연결되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 좋겠네요.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수익성. 그걸로 인한 조합원들의 또 찬성을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익성을 이끌어내려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할 수 없다는 부분. 그로 인해서 기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조합장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조합의 속내. 지금 이게 리모델링이 사실 재건축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고 하는데 왜 성공한 사례도 적고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수익성은 어쨌든 구축이랑 신축이 차이가 일정 부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갭이 한 5억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인근 신축의 아파트랑 현재 비슷한 입지에 있는 리모델링 대상 구축. 주로 리모델링을 하려는 데는 이제 인근의 신축보다 입지가 더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겠죠. 왜냐면 이제 입지가 좋은데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들은 뒤에 지어졌으니까 이제 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지가 더 좋은데 저기는 신축이라고 더 이제 더 많이 받지 않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성공한 사례가 잘 없잖아요. 리모델링 관련한 그 주택법이 계속 바뀌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일반 분양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1대1로
대수선하고 증축하는 것만 네. 가능했어요. 네. 대표적인 단지가 지금 짓고 있는 개포우선 9차라는 이제 단지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일반 분양이 없고 그냥 자기네들이 자기 집에서 조금 늘리는 걸로 갔어요. 30평대가 40평대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분담금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일반 분양이 없으니까 수익성이 적은 거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해도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집 시세로대로 못 받거든요. 차라리 그냥 자기 집을 늘리는 게 수익성이 더 좋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분양을 지금 세대의 15%까지 가능하게 이제 법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10분 이용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40%까지 증축이 되는데 그 늘리는 양을 얼마만큼 그 조합원이 가져가고 얼마만큼 일반 분양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치열하게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그냥 이제 재건축 투자는 왠지 좀 투자 금액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냥 차라리 리모델링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런 수요들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뭔가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첫째로 지금은 리모델링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추진위를 먼저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요. 조합을 만들겠다. 이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동의율이 재건축보다는 조금 낮더라고요. 67%. 근데 좀 재건축이랑은 다르게 조합을 먼저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뒤에 심의나 시공사 선정을 뒷단에서 하거든요. 이제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우리 아파트가 늘릴 수 있는 아파트인지 확인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바로 해요. 그렇죠. 근데 재건축은 되게 뒤에 하잖아요. 시공사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심의랑 여러 가지 심의들을 받습니다. 평가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의 과정이나 평가 중에서 설계가 계속 바뀌고 확정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다시 조합원들한테 이거를 짓는데 조합 설립할 때랑 좀 돈이 달라졌어. 그런 걸 동의를 받은 다음에 허가를 신청하고 이제 그 다음에 착공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추진이 설립해서 한다만 해도 집값이 막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면 뭐 대출 규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처럼 뭐 무슨 호재 조그만 것만 있어도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추진위에서 이제 조합을 갈 때 약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합에서 안전진단까지 가는 거는 재건축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 호재가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닌데 그렇구나. 이건 그냥 튼튼하고 정상적으로 그냥 건설사에서 지어놓기만 하면 다 통과하는 100% 다 통과해요 거의. 사실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 통과하면 진짜 한 큰 산을 넘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웬만하면 다 통과하니까. 그게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그럼 어느 영역이 큰 언덕이에요? 이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집을 늘릴 때 기존에 있는 집에 영향이 가면 안 되겠죠.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기술력의 싸움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재건축은 지방에 있는 중소 건설사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 단지들을 쭉 보시면 이 건축 심의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서 우선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대부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아파트들은 용적률을 꽉 채웠고 건폐율을 꽉 채웠고 땅에 있는 그 모든 그거를 다 뽑아먹은 단지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리모델링은 건축법에서 할 때 완화를 시켜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더 커지잖아요. 커지면 용적률도 커지고 옆에 있는 아파트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게 이제 허가를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 재건축을 주로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지어야지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더 늘어나니까 야 이래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허가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공법상의 문제랑 그리고 이거를 건축 심의를 받을 때 얼마만큼 어떻게 완화를 받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완화 받을 때 그런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법상 어려워서 안 되고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 되는 건 뭐 시대 변화에 따른
트렌드 아닌가 싶어요. 아, 맞습니다. 어쨌든 네. 뭐 새로 못 짓는 아파트는 자명하게 있는 사실이고 네. 그 아파트를 어떻게든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 건 또 맞는 거고.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규정이 아직은 조금 불명확한 것도 있고 네네. 또 그 성공 사례들이 확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네. 또 진행하는 분들도 주춤하는 것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게 성공 사례가 딱딱딱 있고 아 그래 이 정도 내면 이렇게 되더라. 그게 네네. 있으면 그걸 감수하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죠. 좀 잘 됐던 케이스, 못 됐던 케이스 좀 이렇게 명확하게 나눴던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조합에서 가장 롤모델로 삼는 조합이 네. 신답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입니다. 네. 거기는 주민동의도 100%예요. 네, 한 명 빼곤가? 뭐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3년 내로 다 끝냈고 네. 심의도 끝내고 허가도 받았어요. 거기는 비결이 뭘까요? 지금 근데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네.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제 연세랑은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떤 조합을 보면 연세가 많으셔도 조합원들이 원하는 걸 바로바로 캐치해서 카페에 글 써주시고 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항도 미리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 하시고 어떤 조합장님들은 주간 단위로 올리세요. 네. 우리 조합이 어떤 일을 했고 이렇게 했다. 저는 이제 그 정도는 못하고 월간 단위로 올리는데 네.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면 조합이 잘 가는 거죠. 리모델링은 뭐 너무 재밌네요. 잘 알려지지 리모델링이 않아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고요. 그렇죠. 잘 돼야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합장을 하기 전에 입주자 대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입주자 대표를 해보니까 이 아파트들이 20년이 넘어가면 겉은 멀쩡해도 속은 다 썩어가고 있어요. 배관이 주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20년 된 아파트들은 되는데 그러면 그걸로 개인 돈으로 다 바꿀 수 있냐? 그건 어렵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30년 넘어가는 데는 법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를 바꿔야 되죠. 근데 엘리베이터 바꿀 때도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한 집당 100만 원씩 내라. 뭐 2층은 왜 내냐, 3층은 왜 내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개인이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랑 그런 공용 부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부재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재건축을 뭐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해 줄 거냐? 이제 그거는 지금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입주자 회의 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조합장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하다가 고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야지? 이제 저희 단지에서는 고칠 거를 다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소 20억이 필요한 거예요. 한 집당 그러면 몇 천만 원씩 낼 거냐. 이제 물론 그걸 당장 다 뜯어 고칠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슨 방법이 있지 하다가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를 누군가 알려줘서 이제 그때 조합을 설립하려고 이제 한 거죠. 이제 리모델링 조합 일을 하시면서 알게 된 사실도 엄청 많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막상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재건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성이 되게 극명해요. 그리고 뭐 용적률 200% 미만인 애들은 가는 방향이 딱 일정하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은 사실 이제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계속 수익성도 왔다 갔다 하고 신축 대비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건축법상에서 완화를 얼마만큼 받을지도 되게 처음에 확인하기 어렵고.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이네요. 이제 이 랭군TV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는 채널이니까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공사 선정되고 그때부터 이게 조합이 모든 사업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건 어차피 사는 사람의 그 판단이니까 그건 한 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사실 뭐 투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한데 투자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임장 갔다가 신도시 갔는데 일기 신도시에 팜플렛 딱 붙어 있는 거 보고 야 이거다. 이게 내가 선점하면은 재건축처럼 돈 많이 벌겠다. 그렇게 또 착각하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그 팜플렛이 건설사에서 직접 붙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건설사에서는 스크린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어떤 건설사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 사람은 사실 그 건설사 직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용역업체 직원인 거고 어쨌든 거기가 조합이 설립되고 가면은 수주를 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현수막을 붙여주는 거죠. 네, 미리 인사드리는 격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마도 오늘 리모델링에 대해서 뭐 재건축과의 차이점 그리고 리모델링 조금 고려할 때 주의사항들도 아마 많이 얻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